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19회 제주포럼 KMI 특별 세션 사회를 맡은 KMI의 민영훈입니다. 먼저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 제주포럼의 KMI 특별 세션에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주 포럼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라는 대주제로 이제 제주 포럼을 진행 중인데요. 우리 KMI는 특별히 해양 공존 번영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이 대주제에 매치하는 그런 주제를 이제 깊은 디스커션과 그 다음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고자 세션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먼저 외빈분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님이신 김정덕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좌장을 맡아 주실 현재 고려대학교 특임 교수로 계시고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셨던 김흥정 원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표를 맡아 주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해양 공존과 번영을 위한 청색 경제 추진 방향이라는 발표를 맡으신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주현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해양 환경 규범의 대응과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아 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박수진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회 때 한 말씀 해주실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연구본부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님이신 김정덕 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해 창의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9회 제주포럼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주포럼에서 저희 연구원이 처음으로 세션을 구성을 했고 이 첫 번째 세션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존경하는 김흥종 전 대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 또 발표를 맡아주신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님, 또 우리 원의 박수진 실장, 김주현 실장, 그리고 지정토론자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길주 교수님, 또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울릉공대학의 미셸 보이어 교수님, 또 외교부의 정영호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해양 공존 및 번영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를 오늘 같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을지 같이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들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전 세계적인 협조와 공조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개별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으며 상호 연관되어 있는 만큼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해양 환경, 또 해양 안보, 그리고 블루 이코노미 분야의 현안을 살펴보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은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매우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마도 기후변화의 가장 큰 변곡점은 해양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해양 환경은 다양한 해양 오염, 기후위기, 그리고 무분별한 어업 등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서서히 심각한 문제의 중심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어느 하나의 국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역적,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 안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바다는 전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통로이고
해양 안보의 확보 없이는 글로벌 경제의 안정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양에는 여러 곳에서 전쟁 또는 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 또 합동 훈련, 그리고 공동 순찰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국제 해양 규범을 준수하여 해양에서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해양에서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블루 이코노미는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블루 이코노미는 업, 해양 관광, 해양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블루 이코노미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국은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와 개발을 통해 해양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블루 이코노미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해양 자원을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내 기민 여러분, 해양 환경, 해양 안보, 그리고 블루 이코노미는 해양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제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양 안보가 확보되어야 당연히 블루 이코노미를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고, 블루 이코노미는 그 기반이 되는 해양 환경이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 공존 및 번영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각국의 이익을 조금은 초월하여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논의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영님 축사를 감사드립니다. 해양의 많은 이슈와 그리고 최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많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연사 이제 발표자님을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님이시고요.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인태 전략과 해양 안보 협력 방향입니다. 이제 최원기 교수님은 현재 국립외교원에서 인태 전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자리로 초대해 보겠습니다. 네, 서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국립외교원 최원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할 주제는 이 인태 전략과 이 해양 안보의 역할, 해양 안보 분야에서 인태 전략 이행 관련한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발표한 파워포인트는 이제 영어로 준비를 했는데 이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해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좀에 따라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한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해양 안보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최우선 중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태 전략의 9가지 핵심 과제 중에 네 번째 포괄 안보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해양 안보가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 해양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인도 태평양 공약의 이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해양 안보 분야에서 국제법에 기초한 해양 질서의 유지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공약은 그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그런 대외 전략과는 차별화된 것이고 또 한국이 해양 안보에 있어서 특히 지역 내 해양 안보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향적인 내용이고 이건 굉장히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국제 정세가 국제 해양 질서가 약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국익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양 안보 분야에서 인도 태평양 공약의 실행 여부, 이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태 전략이 발표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이 해양 안보 분야에서 과연 한국이 대외적으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 과연 이전과는 구별되는 해양 안보 분야에서의 이행 성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외적인 메시지와 실제 이 행동 간에 괴리가 좀 보이고 있고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한국 인태 전략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단순히 이 인태 전략의 뭐 해양 분야의 이 공약을 이행한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한국이 이 해양 안보를 비롯해서 좀 더 폭넓은 해양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인 해양 전략이 과연 있는가? 이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과연 해양 전략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해군 같은 경우도 건해 방어 위주의 이제 해군 전략인데 지역 안보나 어떤 지역의 해양 질서 관련한 그런 우리의 독자적인 해양 전략의 구축과 이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 특히 최근에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의 해양 질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국이 이런 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해양법에 기초한 이 해양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요 세 가지 점을 좀 먼저 요게 제 이제 그 결론인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준비된 내용을 간략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인태 전략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문서가 한 세 가지 정부에서 세 가지 문서가 나왔습니다. 2022년 12월 28일에 나온 인도 태평양 전략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22일이죠. 인태 전략 1주년에 맞춰가지고 이행 보고서, 그러니까 Progress Report,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202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 동안 인태 전략이 발표된 이후에 뭘 했느냐, 그 이행 결과를 담은 이행 보고서가 Progress Report가 있고요. 그 동시에 이제 행동 계획, 액션 플랜이 또 작년 12월 22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서가 다 이제 외교부에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요.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관련해서 가장 정부의 생각과 계획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걸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9가지 과제가 있고 세부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해양 이 안보 해양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
우선 과제, 한국 인도 태평양 전략의 우선 과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규칙 기반 질서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추상적인 차원에서 대원칙처럼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우선순위로 두는 이유는 기존 질서의 약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 의식에 근거해서 이런 인태 전략의 우선순위가 제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한국은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가장 큰 소외자 중에 하나인데 그 질서가 지금 약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WTO도 지금 뭐 기능 부전이고 유엔 안보리도 기능 부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웅클로스 유엔 해양법 협약도 지금 뭐 남중국해 이런 데서 좀 관철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경제 문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기존의 스테이터스 코드가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의 대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나라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이 규칙 기반 질서의 같은 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like-minded country 유사 입장 국가들과 협력하는 게 또 중요한 대외 전략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분야에서는 이 한국이 개방적 무역 국가, 통상 국가로서 이 해양 수송로 인도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한국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경제적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 수송로의 보호, 안정적 유지가 해양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래서 이 인태 전략에 보면 쭉 있습니다. 이제 조금 반복되긴 하지만 이 점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규칙 기반 질서 이게 굉장히 그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건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해양 질서를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남중국해나 인도양 쪽에서. 이런 그 규칙 기반 질서가 한국의 전략적 이익이다. 이건 굉장히 한국의 대외 정책에서 새로운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한국 정부의 대외 전략을 보면 뭐 수출을 뭐 얼마만큼 달성을 하겠다. 내지는 뭐 FTA 네트워크를 확대를 하겠다. 이런 굉장히 텐저블한 골을 가지고 이 대외 정책의 대외 전략의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 규칙 기반 질서의 수호라고 하는 굉장히 이 대외적인 환경과 관련된 것이 우리의 전략적 사활적 이익이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조금 더 이제 이전에 비해서 브로드하게 전략적 시야가 이제 넓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초고요. 그래서 한국이 지역적으로 더 역할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적 역할의 강화와 이 관여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핵심 요소고. 그래서 이제 그 유사 입장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 규칙에 기반한 법에 기반한 해양 질서를 구축하는 게 또 중요한 거고 그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서 그것이 우크라이나든 대만이든 남중국해든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상당히 이게 한국의 기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거고 이거 굉장히 볼드한 거죠. 이걸 다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퀘스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분야에서는 뭐 이 액션 플랜을 보시면 그 문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해적 퇴치 관련해서 뭐 아덴만이라든지 뭐 청해부대 파견 그다음에 뭐 아시아 해적 퇴치 협정 리캡이죠. 여러 가지 그 이 프로그램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해양 영역이 MDA 있죠. 해양 영역 인식 Maritime Domain Awareness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플랫폼도 만들고 실시간 정보 공유, 뭐 해양 정보의 빅데이터와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양 안보 분야에서 이 영내 국가들과 연합 훈련, 조인트 엑서사이즈를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이 환태평양 훈련, 뭐 퍼시픽 드래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탈리즈만 세이브 호주가 하는 다양한 영내 양자 다자 훈련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법 집행 관련, 그다음에 불법업 있지 않습니까? IUU 피싱 관련해서도 뭐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저기 방산 협력, 방위산업 협력 또 확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안보 분야에서 주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우리의 그 인태 전략 차원에서 해양안보의 이제 추진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외교적인 수사하고 실제 이 집행, 이행하고 좀 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양 전략이라고 할 만한 어떤 체계적인 전략이 지금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군의 현실을 보면 해군 함정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가지고 있는 뭐 이 재원이라든지 좀 미약하고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남중국해를 비롯해서 해양 관련해서 우리 가장 큰 도전은 이 해양법 질서를 수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는 있지만 이게 이제 대중국 관계 관리하고는 이제 그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중국은 남중국해나 뭐 이런 문제는 자기들의 핵심이기다로 하면서 한국이 존중해 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뭐 그저께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우리의 도전 과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유사 입장 국가들과 전략적 이 소통과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같이 뭘 할 수 있는 신뢰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해군이라든지 우리 해경의 지역 안보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 예산이나 뭐 조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남중국해 관련해서는 이 당사국들하고 뭐 외교적인 관여라든지 뭐 우려 성명 발표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해양 능력 배양 지원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MDA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뭐 이 데이터 공유 같은 거. 그다음에 해양 관련해서는 이제 인도하고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좀 과제를 실질적으로 좀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최영기 교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인태 전략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 안보와 그다음에 규칙 기반 질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해양과 연계될 수 있는지 너무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양 공정과 번영을 위한 청색 경제 추진 방향으로 우리 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주현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주현 실장님은 현재 KMI 경제전망 데이터 연구 실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주현 경제전망 데이터 연구실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방금 그 사회자분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해양 공정과 번영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입니다. 네, 왜 하필 그런 블루 이코노미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블루 이코노미라는 주제를 선정한 배경과 현재의 현황, 그리고 저 연구팀에서 좀 제안하고 있는 그 연구 향후 주제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네, 이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과연 무엇일까? 이 개념이나 정의를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정의는 아직 학계에서 학술적으로 확립이 되거나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제가 도표에 보시면 월드뱅크부터 굉장히 다양한 국제기구와 그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정의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Sustainable Use라든가 아니면 Established and Emerging Sector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Cultural Value나 그다음 바이오다이버시티 같이 조금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생태계, 환경, 그다음 보존 다양성 등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스터디해서 작년에 저희 실의 연구진들과 오늘 그 개회사를 맡아주신 김종도 원장님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 약간 해봤는데, 저희 KMI에서는 나름대로 좀 결론을 낸 것이 이 블루 이코노미라는 것은 하나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시스템이다. 근데 이 경제 사회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특히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양을 그 자원 잠재성을 극대화하면서 해양의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러면 과연 다른 나라들은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건 오늘 그 토론자이신 울릉공대학교의 미셸 보이어 교수가 참여해서 그
작성한 논문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수립했거나 그리고 이 수립한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를 갖추고 있거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이행을 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 도표입니다. 저는 이 도표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한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를 봤습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이행을 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보시면 요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우측에 제일 끝에 한국만 남색으로 빛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블루 이코노미 전략과 관련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같은 중앙정보 조직이 있고 또한 이 내용을 계획을 통해서 잘 풀어내고 있는 되게 우수한 우수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볼 때마다 제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꼭 한번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 만나 뵙게 되는 토론자 미셸 보이어 교수한테도 어떻게 이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분류를 했는지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러면 블루 이코노미 전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 나라가 수립을 하고 있을까를 좀 살펴봤는데요. 요건 제가 올해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조사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국가별로는 북미 지역에 미국과 캐나다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에서는 전라남도청이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중심에 돼서 KOEI라는 그 코리아 오션 블루 이코노미 이니셔티브를 하나 주창을 했습니다. 또한 그 리저널 카운슬이라고 해서 지역 협의체로 넘어가면 EU는 당연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세안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태평양 도서국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좌측에 보면 그 인터내셔널 오거니제이션, 그 국제 기구들이 어떻게 수립을 했는지 간략히 정리했는데 굉장히 많아서 좀 스킵하도록 하고요. 리서치 인스티튜트 그리고 다른 기타 그 연구자분들도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나름의 결론을 내고 있는데 요 문헌 자료들을 저희가 연구팀에서 살펴봤을 때는 밑에 제가 두 줄로 간략히 적어놓은 것처럼 다양한 국가나 지역에서 이 블루 이코노미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 이코노미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공존과 그다음에 번역을 위한 기초를 삼으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사례와 그다음에 아세안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요 노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해양대기청이라고 해서 그 해양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좀 수행하고 있는데 노아의 그 블루 이코노미 좀 특이한 게 인포메이션 베이스드라고 해서 정보 기반의 여기 노아는 뉴 블루 이코노미가 새로운 청색 전략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prove Ocean Related Data and Data Access라고 해서 내용을 보시면 노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성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산업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블루 이코노미를 주창해 보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체도 같이 발전시켜 보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는 이해 관계자인 시민이나 과학자들도 함께 참여시켜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사례인데요. 이건 아세안의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방금 최원기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지금 인태 전략도 굉장히 열심히 그 지역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이 해양도 하나의 중요한 인태 전략의 일부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을 보면 이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가 2023년 9월에 가장 따끈따끈한 새로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비전 체계도뿐만 아니라 좌측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파일럿 액티비티라고 해서 시범 사업들, 시범 활동들을 다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모 박스가 저는 가장 재밌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전략과 달리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오션 매핑이나 아쿠아틱 로보틱스, 심지어 블록체인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성을 띈 사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그 해양 기반의 블루 이코노미에 협력을 한다면 이런 구체성을 가진 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조금 더 신뢰를 얻고 함께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사례입니다. 이 한국은 2023년 작년 5월에 코리아 오션 이코노미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KOEI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 그 도표에 보시면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오션, 하이테크, 탤런트. 그래서 보면 해양과 그다음에 첨단 기술 그리고 능력 배양과 인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한다던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지금 지속을 하고 있고 또한 해양 환경에 대해서 보존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 그 전략으로는 클라이맥 크리시스라고 해서 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투자나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까도 좀 한번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는 대표 사례로서 제가 뽑아왔고요. 하나는 바로 프로블루라고 해서 월드뱅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블루 이코노미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개의 다양한 그 국가들이 자금을 공유해서 싱타펀드의 형태로 블루 이코노미 관련 전략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좀 잠시 넘어가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건 2023년 6월까지의 현황을 보여줬는데 181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52개는 완료가 됐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봤던 다른 블루 이코노미와 유사하게 양식장을 개선한다던가 아니면 그 생태계 보호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성 어업인이나 아니면 좀 역량 개발 쪽으로 다양한 사업이 일어나고 있어서 요거는 홈페이지 가시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아직 한국은 공여국으로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EIB라고 해서 유럽 투자은행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 여기 첫 줄에 보시면 지금 UN 그 오션 컨퍼런스나 아월 그 오션 컨퍼런스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좀 제시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큰 수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원전은 제가 아직 찾지를 못해서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좀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유럽 단위에서는 지금 밑에 보시면 67억 유로를 들여서 굉장히 다양한 블루 이코노미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러한 그 선행 연구나 메타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좀 분석한 방법은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Joint Production of Ocean Data입니다.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인포메이션 베이스라고 해서 이미 우리는 더 이상 블루 이코노미가 아니냐 뉴 블루 이코노미다. 새롭게 정보 베이스로 이제 새로운 청색 경제를 그려보자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협력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 측정, 예측까지 좀 필요한 파일럿 사업으로 조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해양수산부가 매년 국가 승인 통계로 그 해양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옆에 책자가 보이시는데 매년 연간으로 지금 8년째 그 블루 이코노미라는 그 동향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국내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그 연안국들과 관련된 국가들이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기반의 동향집을 만들고 데이터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블루 이코노미의 그 증거 기반의 정책과 전략 수립을 위해서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Collaborative Research라고 해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함께 협력 과제를 발굴하자는 아이디어인데요. 앞에 저희가 제시했었던 모든 문헌들을 한번 제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봤는데 뭐 문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빅데이터로 하기엔 조금 약소하고요. 그냥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이 워드 클라우드에 나오는 것처럼 Climate, Technology, Blue, 그다음에 Training 이런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연안국들이 그 국가들이 함께 자신들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기후 위기나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인력 양성 개발 등에 관련해서 함께 과제들을 추진을 해 나간다면 이 오늘 발표 포럼 주제인 공존과 번영을 위한 해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립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KMI의 김주현 실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정의지만 블루 이코노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블루 이코노미가 지역적으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양 협력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발제자이십니다. 이제 저희 KMI 독도해양규범연구실의 박수진 실장님이시고요. 이번에 글로벌 해양 환경 규범의 대응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산개발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글로벌 현안, 다양한 현안인데 현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글로벌 리더 그리고 오늘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글로벌 해양 규범에 대한 현안과 그다음에 그 대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향후 협력 방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왼쪽 슬라이드하고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2015년에 이제 유엔에서 채택이 됐고 2030년까지의 목표입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까 6년 정도 남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20년까지는 어떻게 할 거고 25년까지는 어떻게 할 거고 해서 이제 약간 세부 목표가 지금 14번 목표가 해양 쪽에 대한 이슈인데, 그러니까 해양과 대양에 대한 보존 그리고 이제 해양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이 14번 목표입니다. 14번 목표는 지금 세부 목표가 10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이행이 저조하거나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속 가능 뭐 IU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아니면은 해양 산성화 문제,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뭐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해손 상승, 그리고 해양 산성화, 그다음에 뭐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안에서의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직까지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양은 가치가 뭐 이렇게 뭐 예전에는 뭐 잠재적 가치였는데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의 연사께서 해양 안보적인 가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이제 블루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적인 산업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당히 해양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가치를 또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뭐 그냥 일컬어서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 지구 생물에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조사된 생물들은 대부분 육상에 서식하는 생물들이고요. 해양의 생물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거는 1%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또 이렇게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인간 활동을 하면서 지금 온실가스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내뿜고 있는데, 한 연간 30% 정도가의 이산화탄소를 해양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후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해양이 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지구에 대한 물에 대한 순환이라든지 또는 산업적 뭐 수산, 해운, 뭐 관광, 또 뭐 에너지, 뭐 다양한 그런 그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해양이 저희 요즘에는 뭐 오늘도 저희가 친환경 회의를 또 이렇게 지향하는 바 때문에 뭐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걸 나눠주시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 해양은 뭐 예전에는 뭐 유료오염 사고라든지 그 유료오염에 대한 위협이 좀 뭐 이렇게 자주 발생은 하지는 않지만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최근에는 뭐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오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또 좀 우려가 되고 있고,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우리 또 해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오른쪽에 보면 하고 가운데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좀 위기 요인, 그리고 맨 처음에도 이제 약간 위험 요인을 좀 정리를 했는데, 크게 보면 좀 약간 그 오른쪽 맨 위에는 이제 쓰레기가 이제 바다에 떠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태평양에 지금 한 5개 정도 있다는데 지금 쓰레기 섬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로 만든 섬이라는 건데요. 해양 쓰레기가 지금 부유되어 있는, 이게 바다 표층에 이제 떠 있는 쓰레기는 사실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수층 바닷속과 심해에는 더 많은 쓰레기들, 특히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오염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이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하고 뭐 생물 다양성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은 우리 지구를 위협하는 3가지 위기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해양이 이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자원인 동시에 많은 것을 주고 있는 대상인데, 그에 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위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약간 어업 같은 경우도 과도한 파괴적인 어업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연안 해양 개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또 서식지 훼손이라든지 해양을 또 이렇게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쓰레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50년대 이후에 한 3억 톤 정도 플라스틱이 생산이 됐고, 그중에서 63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매년 한 1,000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플라스틱이 해양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양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저 가운데 슬라이드에서 진한 색깔 있잖아요. 진한 색깔이 아시아 쪽인데요. 아시아 지역이 특히 플라스틱 오염의 핫스팟 지역이다. 결국에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그런 협력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현안이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WWF라고 해서 세계 야생기금이 글로벌 위험 인식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2년 이내 단기 글로벌 위협은 어떤 것일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10년 이내 장기적인 글로벌 위험. 근데 두 개의 슬라이드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기상이변, 지구 시스템에 대한 변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 손실, 그다음에 천연자원 부족 문제, 그다음에 오염. 한 5개는 지금 2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위험인 동시에 10년 이내도 공통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약간 우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글로벌 해양 환경 협력이라든지 글로벌 해양 환경 규범이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또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약간 다자 협약에 대해서 좀 약간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는 이제 MEA라고 해서 다자 환경 협약입니다. 아래 뭐 이렇게 좀 글씨가 막 있는데, 그게 뭐 보면은 이제 람사르 협약이라든지 UNCCD UN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든지 다양한 UN 뭐 기후 변화 협약,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 다양한 다자 협약이 지금 채택돼서 국제사회가 그것을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사실상 뭐 해양 쪽에서도 IMO에서의 뭐 7378 마폴 협약이라든지 런던 의정서, 그다음에 유엔 공해업 협정, 그리고 또 2015년 파리 협정, 그리고 작년 6월에 채택된 유엔 BBNJ 협정 등의 이제 다자 환경 협약이 지속적으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컨텐츠는 약간 상이할 수도 있지만 공통적인 거는 어느 국가 하나가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두의 협력과 그다음에 노력, 그리고 개도민의 역량 강화, 기술 이전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다자 환경 협약이 계속해서 채택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환경 그 규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유엔 은클로스라고 해서 유엔 해양법 협약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해양에서의 그 바다의 헌법이라고 하면서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이런 협약들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파리 협정, 그다음에 IMO 협약, 뭐 생물 다양성 협약 등등에 관련된 다자 협약의 중심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글로벌 협력, 지역적 협력, 소지역적 서브리저널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팸시나 나우팝이나 이런 지역회에서 이제 환경 협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BNJ, 제가 아까 BBNJ 협정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BBNJ 협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헐권을 넘는, 그러니까 EEZ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는 공해나 심해저에서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 해양법 협약상에 있는 그 약간 모호성과 그다음에 규율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이 BBNJ 협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협정은 2006년에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한 작년에 2023년, 그러니까 18년 이상의 그런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도출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BBNJ 협정이 이어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그런 협상, 그 텍스처럴 네고시에이션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스틱 협약, 플라스틱 오염이 아까 우리 지구를 위협하는 세계 3대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구 어디서나 플라스틱 오염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과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에 플라스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플라스틱에서 이제 그런
그 원료 물질인 폴리머라든지 플라스틱의 생산, 디자인, 유통, 소비, 재사용, 재활용까지 모든 사항 전 주기적인 관리를 규율하고자 하는 협약이 UN 플라스틱 협약이고요. 이 플라스틱 협약은 지금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텍스처럴 니고시에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 11월에 우리나라에서 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표는 타깃 연도는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까지 협약의 성안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인데 많은 도전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해양에서의 그런 플라스틱 오염이 얼마나 좀 해양을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직시하고 한다면 이런 그런 협약 협상이 좀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무리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 규범에 더불어서 저는 이제 협력의 필요성을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양은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바다는 육상 같은 경우는 이제 육지의 경계라든지 국경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해양도 있습니다. 해양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체가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설정한 그런 그 경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오염은 발생하면 경계를 넘어서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고 그런 해양 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국제기구 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국가 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공공과 민간 기업까지에 대한 협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자환경 규범이 많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서로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구 간의 그런 협력과 조정이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왜냐하면은 국가마다 정책 우선순위가 다르고 기술이라든지 경제 수준이 상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같이 노력해야 되지만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도전 과제가 그만큼 또 쉽지 않는 그런 넘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술적 격차라든지 규범 간, 이행 간 격차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도드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산성화, 생물 다양성, 플라스틱 오염 등 다양한 그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UN 차원에서의 노력인 UN 오션 컨퍼런스, 그다음에 아워 오션 컨퍼런스 같은 국제 협의체가 지금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해양을 통한 번영과 공존이라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한 걸음이 되기 바라며 그리고 거버넌스 부분에서도 많은 그런 개선이 좀 이루어졌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인 실장님 발표를 감사드립니다. 그 와중에 무거운 긴장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김은정 원장님께서 가볍게 종을 울려줘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제 토론자 세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님, 이제 반길주 교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울릉공 대학교 미셸 보이어 교수님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하고 계시고 그리고 외교부의 정경화 녹색 환경 외교 과장님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김은정 원장님께서 지정 토론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웅정이고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KMI의 세션 관련해서 세 분의 좀 발표를 들었습니다. 아주 대단히 전문성 있고 또 독특하고 또 아주 차별화되는 그러나 전부 다 이 해양과 관련된 굉장히 아주 밀접한 그리고 당면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개의 주제가 각각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최원기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그 한국의 그 인태 전략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이 인태 전략과 특히나 그 해양 안보 협력 방향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인태 전략이라는 것이 메리타임 스트래티지죠. 해양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양 안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 해양 질서에 관련된 거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태 전략입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방길주 박사님,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의 국제기구 센터장께서 한 8분 정도 해서 이에 관해서 좀 토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My name is Pan Gil-ju from Korea University. I'm pleased with such a great opportunity to join this special seminar. So I really appreciate it, particularly to the KMI. Well, I think Professor Choi made a professional analysis on what the South Korea's Indo-Pacific strategy looks like. In particular, Professor Choi laid out 4 major challenges that South Korea can have in the process of executing Indo-Pacific strategy. For example, how to get things done in practice, a mismatch between national strategy and maritime strategy. And then how to make this strategy sustainable. And then finally, making 2 objectives achievable. What that means is that achieving objectives without confrontation with China. And then Professor Choi laid out the road ahead that South Korea can have in the near future, basically to resolve all challenges. For example, strategic communications and enhanced capability of the ROC Navy, and then a proactive approach to deal with situ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n finally, the importance of partnership with India, particularly in the maritime domains. So all comments are valuable, and I fully agree with all comments that Professor Choi made. So I wanted to give my thoughts on that, to add something to Professor Choi, and then I would like to ask one question to Professor Choi. The international, or as you may well aware, the international order is transitional. Some pundit defined this transitional international order as the new Cold War, which I believe it is. If then, what is the new Cold War? Under the new Cold War dynamic, uncertainty and instability is growing. And secondly, although there is no confrontation between the 2 blocks, as shown in the Cold War, like the Soviet bloc and American bloc, there is confrontation between the 2 leagues, the Democratic League and then Authoritarian League. And then third, there is some, as the new Cold War is growing, the era of war seems approaching. As you can see in the 2 front line, geopolitically, the Eurasian geopolitical risk, and then Middle East. And then finally, under this dynamic, the concept of complex security and the emerging security is paid attention these days. So all these situations basically makes it hard to preserve maritime order. The problem is that without preserving the maritime order, South Korea won't be able to continue its prosperity. In particular, without the protection of SLAC, sea lanes of communications, it is going to be hard for South Korea to continue its journey to prosperity. So we need to go for a deep to figure out what's going on, particularly in the process of executing South Korea's Indo-Pacific strategy. I will say that South Korea could face 4 types of dilemma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Indo-Pacific strategy. First one, basically 4 is security dilemma, diplomacy dilemma, and then democracy dilemma, and then finally, maritime dilemma. When it comes to security dilemma, when South Korea goes beyond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might be weaker. Secondly, when it comes to diplomacy dilemma, when South Korea expands diplomatic zone globally, South Korea is most likely to face a lack of resources. Third, in terms of democracy dilemma, when South Korea pays more attention to resolving the retreat of democracy in the world, South Korea might be hard to be more cooperative with non-democracies. And then finally,
there's some maritime dilemma as well. If South Korea put more emphasis on joining the coordinated effort to preserve maritime order, the freer use of sea, maritime domain by South Korea might be harder due to challenges by revisionists such as China. If then, how is South Korea supposed to do to resolve these four dilemmas? First of all, a two-track approach based upon self-help and the alliance is required to overcome security dilemma. Secondly, inclusive diplomacy might be helpful to overcome the diplomacy dilemma. And then a well-managed value diplomacy contribute resolving democracy dilemma. And then finally, a carefully articulated selection of terminology on maritime domains could be helpful to overcome a maritime dilemma. For example, when you wanted to conduct or join FA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you can change the terminology, basically. And then with this insights in mind, we would like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in 4 different ways. First of all, a national level of integrated maritime strategy of South Korea should be made to harmonize between national strategy and maritime strategy. Secondly, a tailored policy, enhanced cooperation with the global South might be helpful for South Korea to continue its Indo-Pacific strategy. And third, Korea-led regional Indo-Pacific initiative should be made to evolve South Korea's Indo-Pacific strategy. And then finally, the Indo-Pacific strategy should be linked with South Korea's diplomatic strategy. So how? I would say that South Korea need to take 3 procedural steps. First, security diplomacy, and then second, inclusive diplomacy, and then finally, expanded diplomacy. So I will stop here on my view on that, and then I wanted to ask one question to Professor Che. How do you think South Korea's Indo-Pacific strategy should be differentiated the United States Indo-Pacific strategy? To put it another way, if you think South Korea's Indo-Pacific strategy are different from United States Indo-Pacific strategy, how different they ar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Bang Gil-joo, for your very valuable discussion and also the questions. I'd like to invite Professor Choi Won-ki. After the 3 designated discussions session. Okay, right. And then the second discussion, I'd like to invite the second discussant, Professor Mr. Boyer from Australia. Professor Boyer, do you hear me? Yes, I do. Thank you. Okay.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I'd like to introduce you very briefly. Professor Boyer is a Principal Research Fellow with the Australian National Centre for Ocean Resources and Security, and the inaugural Kira Endowed Chair at Energy Futures at the University of Wollongong. And Professor Boyer, actually, Director Kim Joo-hyun introduced the very fascinating world map. About the status of the blue economy strategies among countries in the world proposed by you. Could you elaborate some more about the blue economy, the concept, and also how to cooperate and the initiatives of the blue economies towards the marine coexistence and then also collaboration and prosperity? Please. Thank you very much for the kind invitation to attend this forum today. I'm hoping everyone can hear me okay. So thank you very much again. Wonderful presentation from Director Kim. I really enjoyed her perspectives on the blue economy. And sorry, I've just closed things down so they're not making all these noises.
So yes, we've seen a huge growth in the prominence of this notion of a blue economy. It's got a lot of attention in lots of governments from around the world. And as Director Kim very rightly pointed out, that it is interpreted quite differently in different contexts, and it's not an easy concept to pin down. But the explanation from KMI really touches on many of the commonalities in understanding of the blue economy, which include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marine ecosystems. And one of the challenges of the blue economy is also one of its inherent strengths, because it is a term that is understood differently in different contexts, and there is a lack of a universally agreed upon definition. It does actually allow for diverse stakeholders to find common ground and shared objectives. So the blue economy is recognised as being a soft power tool and a catalyst for regional cooperation. So we've seen lots of different agreements come up. These aim to enhance policy coherence and support cooperation. And so Director Kim showed some great examples of that, including the newly adopted ASEAN Blue Economy Framework. So in relation to the slide that Dr. Kim introduced, yes, that was produced by members of our team here at ANCORS, including particularly a PhD candidate, Lucky Wuong. And it was essentially the product of a global database that Lucky produced alongside a few of us here at ANCORS. And it was aimed to just, at that point, provide a snapshot of how different countries in the world were progressing their blue economy implementation. And Dr. Kim asked for a bit of an explanation of how it was developed. So very quickly, there was 3 criteria that were used. The first one looked for evidence of a national blue economy or ocean policy document. And it looked at the extent to which these had been institutionalised within a country's regulatory or policy framework. So a score was assigned according to the level to which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d been made. So, for example, a score of 1 would be that a country was a signatory to a regional agreement or a political commitment. A score of 2 was granted if there was a national level planning document, and a score of 3 was assigned if there was a dedicated strategy, policy, plan or legislation in place for the blue economy. The second criteria looked for evidence of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linked to targets and actions in the blue economy. So we often see the blue economy used as a tool for business as usual economic growth and at the expense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social equity. So this criteria looked for whether there were objectives listed that went beyond economic objectives. So it, of course, needed to include economic objectives, but we were also looking for these other 2 types of objectives and whether they were linked to particular targets or actions or whether they were just simply listed as an objective. So different scores were allocated for them. And then the final criteria looked at implementation strategies with different operational plans, financing, dedicate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ministries. They were all used to give scores. And so that essentially created a way to compare different countries, and we found Asia Pacific in particular, and Korea as really leading the way. So very quickly, I know I don't have a lot of time left, but I did want to expand on some of the ideas that Dr. Kim introduced in terms of the opportunities around regional cooperation that are afforded through the blue economy. And she highlighted a couple of really excellent examples, such as the joint production and sharing of ocean data and collaborative research on shared priorities. And these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really recognise some of the transboundary nature of the challenges our ocean
oceans are facing. So I think there is a huge capacity for the blue economy to be a catalyst for regional cooperation, coexistence and shared prosperity, also as a tool to foreground and consider equ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t the heart of any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oceans. And I think there's a few other very quickly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that I think tap into some emerging trends we're seeing in ocean governance that would be really exciting to explore. And they include a movement towards circular economy approaches and thinking around waste reduction and reuse and recycling, so linking to the plastic challenges that were explained very well by the last speaker. And also a shift towards nature positive and regenerative or restorative approaches to blue economy development, so working with nature to encourage and support biodiversity values, as well as capture and store carbon and provide economic opportunities. And finally, a focus on equity, which I've also already touched on. So thank you very much, Dr. Kim. I think this is really exciting opportunities provided through the blue economy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I'm very it was very interesting to hear your thoughts. I did have one quick question before I hand over to the next speaker, and I was really interested in what you see as the role of South Korea, given that you're such a leader in this space, in terms of leading that regional cooperation, and whether you had thoughts on what the key mechanisms might be to support that cooperation. For example, do you see the ASEAN Blue Economy Framework as a key tool to enhancing that regional cooperatio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Boyer, for your comments and also one question. Okay, so I would invite also as the Director Kim after the regional session. As for the blue economy, I mean, you know, it's a very interesting concept, I think, because it's on the one hand, it's a protection, and on the other hand, utilizing in a friendly manner. So, but it's quite a delicate effort, I think, that how to harmonize both two seemingly conflicting objectives. So maybe I'd like to propose another term like the blue washing. Some companies, entrepreneurs in the world, may try to promote the blue economy, but actually they try to to do it in a conventional way. Then in that case, we can say that it's kind of not. It's like the green washing, it's the blue washing. Okay, right. So finally, I'd like to invite the Director Jung Kyung-hwa fro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epublic of Korea. For the comments on the global marine environmental norm and regulations. Actually, the global norm should be pursued by governments. So this is the dialogue and the areas of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al cooperation area. So I am very happy to invite the 정경화 과장님 for your comments. 정경화 과장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좀 코멘트 8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예, 먼저 오늘 이 뜻깊은 회의를 준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제주포럼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영기 교수님, 김주현 실장님, 박수진 실장님의 좋은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박수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실무적인 그런 코멘트를 좀 드리고자 하고, 그러니까 저희 견해에 바탕을 해서,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저희 해양 환경 쪽에서 일단 저는 코멘트를 드리겠지만 뭐 앞서 여러 발표자분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정치, 경제, 사회, 뭐 환경, 인류 생태계 전반 전 영역에 있어 해양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고 박수진 박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바다가 인류의 수많은 생물의 삶의 터전이고 수산, 어업, 해운 너무 많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식량을 공급하고 연구 탐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중요한 공간이고 또 해양이 지구 환경 기후 변화 조절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에 다 공감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해양의 중요성에 비춰 봤을 때 해양 환경 오염 문제가 생태계를 넘어서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초국경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다시피 국제적 협력을 통한 대응이 매우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플라스틱 오염을 저희 이제 부서에서 또 이 협상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희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양 폐기물에 대한 국제 사회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까 보여주신 그 Pacific Garbage Patch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데 실제 자연에서 분해되는 거는 500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실제로 재활용되는 수준은 매우 낮고 대부분이 매립되거나 또 자연으로 흘러가서 매우 심각한 환경 오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2014년부터 UN 환경총회 제1차 환경총회에서부터 처음 공식 의제로 채택이 돼서 국가들이 이런 그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문제 해법을 찾기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쌓인 결과 2022년에 그 제5차 UN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고 총 5차례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해서 올해 말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은 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이라는 굉장히 기후변화 협약 이래 최대 환경 협약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서 처음 발단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플라스틱 전주기를 다루는 비단 바다에서의 해양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전주기를 다루는 이런 협약의 스콥이 넓어졌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에는 그 어구라든지 뭐 그 그물 같은 이런 어구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 배출과 수거 또 해양 환경 생태계 대응 이런 내용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현재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그리고 얼마 전에 4월 캐나다까지 협상 성안을 위해서 4차 협상 회의가 개최가 되었고 올해 11월에 이제 우리나라 부산에서 마지막 협상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작년 11월에 그 케냐에서 개최됐던 제3차 회의 때 처음으로 저희가 텍스트 베이스된 텍스트를 가지고 협상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협상 초안이 Zero Draft였는데 그 Zero Draft를 가지고 국가 간 이제 의견을 교환을 하고 협상을 했지만 오히려 그 협상 초안이 더 늘어났습니다. 국가 간에 그만큼 의견과 이런 게 첨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늘어난 거의 70페이지에 다다르는 revised draft 텍스트를 가지고 4월에 캐나다에서 협상을 했는데 너무 이 협상 텍스트가 방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협상은 주로 이 협상의 조항을 간소화하는 스트림라이닝하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그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폴리머 생산이라든지 또 우려 화학물질이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든지 이런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로 생산국,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가들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소비 국가들 그리고 어떤 이제 결국엔 환경 협약이라는 게 이행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행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이 어디서 올 것이냐, 누가 이 돈을 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계속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로서는 협약 성안 여부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뭐 그렇다고 협약 성안이 자체가 그걸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협약 초안에 지금 현재 괄호가 거의 3,000개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협상 회의까지 저희가 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제 INC4 4차 회의 때 그 회기간 회의 인터세셔널 워크를 하는 것에 합의를 해서 이 인터세셔널 워크를 통해서 협약 문안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협상 회의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협상 회의가 처음에는 5일 정도로 진행이 됐었는데 점점 이제 회의의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실제로 마치는 시간을 넘어서까지도 회의가 연장이 되고 있고 그만큼 굉장히 치열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국가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 회의가 거듭될수록 또 그러니까 그 정부 대표단뿐만이 아니라 그 시민사회라든지 산업계라든지 이런 이해 당사자들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실제 참여자 수가 뭐 1,000명, 2,000명, 3,000명 그리고 부산에서 회의를 할 때는 더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내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이제 개최국으로서 성공적인 협상 회의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교부가 협상 총괄을 하지만 또 환경부, 산업부 그리고 해수부 이런 관계부처 간의 협의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좀 더 면밀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개최국으로서 국가들이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협약 문화를 제시하는 것 같은 이런 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해양 환경 오염, 초국경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그 INC5 부산에서 개최될 마지막 협상 회의에서 협약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가 간 상황과 역량이 다양하다는 점을 일단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유연성 발휘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협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문제가 있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려 화학물질 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플라스틱의 어떤 제품이 순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이나 성능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별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고 충분한 재정 그리고 기술 지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제지만 국제사회가 이제 해양을 포함해서 전 지구적 환경과 인류 공존 번영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의 정신을 10분 발휘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박수진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해양 분야 또 환경 협약들이 여러 환경 협약들이 있는데 이 그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서는 이제 기존 환경 협약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전략을 쓰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시는지 이제 환경 협약의 어떤 성패를 가르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뭐 협상 관련해서 뭐 수많은 브라켓이 있다. 뭐 그리고 그 옛날 뭐 저희 FTA 협상할 때 그때 생각납니다. 예,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인터세셔널 회의에서 많은 것이 또 결정이 되죠. 예, 그러면 지금 세 분의 코멘트 그리고 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그 답을 좀 짧게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말씀. 감사합니다. 정기화 과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박길주 교수님 그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질문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인태 전략과 미국의 인태 전략이 어떻게 차별화가 되느냐? 뭐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 네이처에 있어서는 똑같고 스타일에 있어서는 다르다. 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과 미국 인태 전략의 가치, 원칙, 공약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이 위치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취약성이 다르기 때문에 외교적인 관리라든지 인태 전략의 집행 스타일이나 이런 점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커미트먼트, 뭐 유엔 해양법 협약을 기본으로 하는 해양 질서에 대한 이 굳건한 그런 어떤 그 지지 이런 것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이런 원칙과 공약을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바로 중국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태 전략 문서를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다릅니다. 이거는 원칙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이해는 일종의 매니지먼트, 외교적인 매니지먼트가 다른 거고 그거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스타일에서 오는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주현 실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보효 교수님. 보효 교수님이 주신 그 토론문 내용과 그다음에 질문을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간단한 코멘트와 답변을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효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이 전략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공통 요소, 커머널리티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지역 그 사회에서 그리고 인태 사회에서 우리가 좀 어떤 걸 좀 기여할 수 있고 어떻게 협력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점을 고민을 할 때는 오히려 이제는 블루 이코노미에서 그 커머널리티뿐만 아니라 한국이 차별화를 할 수 있고 잘하고 있는 점을 먼저 좀 고민을 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굉장히 강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성 기술이라든가 양식 기술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우수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제 발표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우수한 행정 조직과 체계 그리고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과 경험 그리고 훈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리저널 코퍼레이션을 진행을 해나간다면 아세안뿐만 아니라 그 아세안의 다양한 수요를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에서도 우리가 우수한 협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런 성찰할 수 있고 또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다음 우리 박수진 실장님. 네. 예. 정영화 과장님 또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저도 계속
계속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이제 다양한 다자 협약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 협약 같은 경우는 스톡홀름 협약이라든지 로테르담 협약 같은 또 그 바젤 협약과 그 기존에 이제 유해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관련된 다자 협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협약을 새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기존 협약과의 상충 문제라든지 또는 조정 협력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문제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제 협약에서 이제 목표하는 연도 자체가 올해 말이고 문화협상 타결 목표가 2024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합의를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 그다음에 교토정서, 그다음에 파리협정 3단계로 해서 이행 체계가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자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또는 국제 협력이 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오염을 종식한다라는 그런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고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의 그런 오염 종식과 그다음에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금 문안 협상을 집중하되 약간 합의 도출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또는 그 기술적인 그런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서프로토콜에 대한 개발 방식으로 좀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완벽한 형태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를 조정하는 형태로 성과물을 낸다고 하면 올해 11월이라는 그런 협상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건 단계별로 접근하는 부분으로 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기존 협약과에서의 상충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좀 플라스틱 협약에서는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되 무역과 관련된 사항은 바젤 협약 시스템을 좀 준용하거나 이제 그 시스템을 존중하는 리스펙하는 그런 관계 규정을 좀 추가한다는 방식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좀 기대하면서 또 우려와 기대를 같이 갖고 있지만 24년 문안협상 타결을 또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주제를 관련해서 세 발표자와 그리고 토론자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5분까지라서 시간이 다 끝났는데요. 이제 간략하게 좀 이렇게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을 각각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인쇄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새로운 전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인쇄 전략을 함에 있어서 룰 베이스드, 논 베이스드 전략을 취해 나갔을 때 점점 이제 점증하는 그로잉 텐션과 그리고 또 딜레마와 관련해서는 우리 계속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 어떤 상황에 맞춰서 계속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그러한 것이고,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계속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 전략 대단히 가치가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색 경제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이제 그 우리 기술 얘기가 나왔는데, 디지털 이코노미와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 한 부분이 굉장히 이 블루 이코노미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계속 이제 청색 경제를 추진해 나가시고 같이 합의를 하시는 분들께서 그 다른 기술 발전, 특히 AI라든가 이런 디지털 이코노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어떤 그 협력의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해양 환경 규범 관련해서 아까 플라스틱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플라스틱이 다른 것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 오드너리 한 그냥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생산의 그 기술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개도국들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하기는 굉장히 쉽고 오염을 만드는 데 굉장히 쉬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 서큘러 이코노미를 갖다가 완전히 그걸 갖다가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그 불일치에서 오는 그런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별도의 관리와 별도의 협약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해양 환경 규범과 궁극적으로 해양 환경이지만 환경 규범과 통상 규범 사이의 불일치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는 그 해양 환경 협약을 갖다가 이제 국가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느라 정신이 이제 없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앞서서 산업부하고도 협력을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결국은 통상협약과 환경협약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 뭐 플라스틱이든 뭐든 간에 누가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이 유통이 되고 있고 또 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통상 쪽과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발표자 세 분과 토론자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KMI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원활한 지정 토론을 진행해 주신 우리 김은정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KMI 세션에서 해양 안보와 해양 경제 그리고 해양 환경 규범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토론과 그리고 발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언뜻 보기에는 다 별개의 주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별로는 다 각자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지만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저희가 오늘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발표를 해주신 최원기 교수님, 김주현 실장님, 박수진 실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방길주 교수님 그리고 보여 교수님 그리고 정경환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로써 이번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